기억을 더듬어서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이라고 핑계를 잡습니다만은 이렇게 두 번, 세 번 걸러지를 안 해가지고 조금 윤색은 됐습니다만은 문장이 다듬어지질 않고 또 뭐 받침도 많이 틀리고 이런 상황에서 작품을 만들어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동에서는 예기치 않은 그 어떤 성과물, 그 세계차 엑스포의 성과물로 평가를 했고, 그때 제가 교당 최범술 선님의 다도와 멋에 대해서 제가 좀 떠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여기 박찬웅 선생은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또 오늘 뭐 제가 비슷한 강의를 두 번 듣게 되니 미안합니다. 그때 이제 한 60여 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주최 측에서는 한 10개 넘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한 60명 오는 바람에 거기에서도 상당히 뭐 저에 대해서 좀 인식이 달랐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서 말씀드릴 거는 효당 스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효당 최범술 스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분과 만남의 인연, 또 그분에게서 뭐 가르침을 받다기보다도 느끼고, 또 그분을 또 많이 존경하고, 또 지금까지도 거기 그 존경했던 그 마음이 저에게 자양분이 되어서 저의 삶에 큰 희망을 주었던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그 경남 하동 서부 경남 쪽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부산과 이 지역에서는 새 전설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근급에부터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뭐 라디오도 없고 촌에서 신문을 볼 택도 없고 또 뭐 더더군다나 텔레비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한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교훈적으로 또 어떤 그분에 대한 이대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하다 보면은 그게 전부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였고 또 우리가 감동하기 마련인데, 그때 세 분이 이제 많이 이야기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동시대 인물들인데 교당 최범술 스님입니다. 그분은 1904년에 바로 우리 인근 사천에 서포메인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1909년생인데 진주의 만석군 아들이면서 국어를 아주 잘 쓰고 아주 점잖했던 은초 정민수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정말 참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국글이 아주 그 대표로 좋았습니다. 또 그리고 1916년생인 나이 차이는 다 한 7살 뭐 10몇 살 차이가 납니다만 1916년생인 파승설창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파승설창수는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부산까지도 학교 교과는 초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도 작사를 이루게 다녔습니다. 그 유명한 시인이었지요. 그리고 또 개천예술제를 1948년도에 개천예술제를 처음으로 만들었지요. 그 개천예술제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볼거리가 많지 않을 적에 특히 지방에서는 문화예술이 우리가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을 적에 그때 설창수님은 개천예술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영남예술제를 해서 영남, 그러면 경상북도, 대구, 부산, 서부 경남 이쪽에서 전부 다 싸잡아서 영남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영남 예술이 하다 보니 지역의 한계성이 있어서 첫
회는 영남예술제를 하고 그 뒤부터는 개천예술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했습니다. 근데 그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은 그 당시에 개천예술제의 그 어떤 그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엄청났느냐 하면은 전국에서 그 당시에 볼거리가 없을 적에 특히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참여하고 볼거리 없을 적에 엄청난 그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진주로 모여들었죠. 그 당시에 모여들 때 개천예술제 한 일주일 동안 민박이라든지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방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노천을 잘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파선설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마인드가 좋았던지 그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1916년생인데 그때 진주 시내에 의곡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의 주지가 1906년생인 청남 오재봉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효당과 같은 행사 그 사행사제관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북거리 전국에서 랩이라 손가락을 들었지요. 북거리 아주 좋았습니다. 그분 아들이 지금 유명한 또 저 하가오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청남 오재봉이 그 진주 여기서 주지 있을 적에 진주에 오는 문의 묵객들은 전부 의국사에서 다 잤습니다. 그 정도로 그 스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법당에 재우고 어디 또 그 보제루 누각에 재우고 막 그 어떤 사람이 꼬이다 보면은 그 많은 그 어떤 참 요소가 더럽혀진 요소가 있어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다 끌어놨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때 오재봉 선생의 오재봉 스님의 훌륭한 점은 월북 작가 정종렬라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청계 정종렬라고 아주 훌륭한 동양하는데 그분이 아마 남한에 살아 있었으면 아마 최고의 그 하가로서 했을 텐데 그분이 그 왔을 적에 의국사에 왔을 적에 우리 그 개불이라는 걸 갈라 개불이라는 건 밖에서 그런 그림인데요. 근데 그 청계 정종렬가 그 개불을 그야말로 동양화 물감을 가지고 기존 개불하고는 그 티베트에서 들어온 개불하고는 틀리게끔 만들어줬습니다. 크게. 그게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빌리다 전시를 했는데 최고의 어떤 가격과 최고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청남 오재봉이라는 스님이 눈이 밝았는데 근데 그때 파선설장 선생님은 뭘 창안해놨느냐면은 청남 오재봉 선생한테 글을 받았습니다. 두 보따리 받았다네요. 두 보따리 받았다는 의미는 한 300장 정도를 받았겠지요. 큰 이제 흰판 대피를 하고 이제 병풍도 받고 했는데 그걸 두 보따리를 짊어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부잣집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창 선생님 시인이 그 진주 농고 출신인데 농고 출신으로 잘 사는 사람은 전부 그분이 밥이야. 그래 그분에게 가서 맡기고 돈을 받아놓는 겁니다. 그래 그 돈으로 제1회 영남예술제 개천예술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간에서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행사를 해서 실적을 보여주고 너 협조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천예술제가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인드 그건 대단한 기죠. 대단한 기죠. 그래서 그런 그 개천예술제를 하고 경남일보 사장도 하고 또 진주에 있는 해인대학 교수도 하고 했던 파선설장 쌤이 자솔사에 있는 효당 재문술이 자기보다 12살 많은데 지극하게 행님으로 모셨습니다. 선님이라고 모시기 이전에 그 행님 이렇게 큰 행님으로 모셨는데 근데 그 12살을 차이나면 행님이라 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한번 여담입니다만은 흥미상 이야기지만은 서원대학의 그 시설은 성기조 교수가 있는데 성기조 교수가 설장 선생님을 보고 행님, 행님하고 전화상을 자주 한대요.
그 내보고도 우리 집 와서 성기조 교수가 벌써 설창 선생님은 우리 형님이라 해요. 그래 그 이야기를 내가 전화상으로 파서 설창 선생님께 이야기했더만 성기조와 내 나이는 10살이 차이가 드네. 내를 보고 형님이라는 거는 그 사람 그 금방진 이야기네. 그런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자기는 이제 그 스님을 형님 했는데 근데 그거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효당 최구술 스님을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904년도에 나서 어릴 때 바로 다솔사에 진주에 사천에 다솔사 중이 됐는데 그 은사는 그 이망경 스님이라고 우리 집에 전시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주 훌륭하신 그런 또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그분이 행사 주지로 있으면서 이제 그 청남 오재분과 몇 사람을 이제 자기 다 제자로 훌륭한 제자를 만들었는데 근데 요당 재범수는 어린 나이에 비록 중원되지만은 사람 크기가 틀린가 봐요. 그 당시에 17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 대정대학을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4년 동안 독학을 해서 물론 해인사에서도 좀 봐줬겠지만은 독학을 해서 한국을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데 우리가 일본을 이제 우리가 또 조금 배일 감정을 가질 건 가지더라도 신신문물과 어떤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거기서 배워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놀랄만한 거는 1934년도에 다솔세에서 강맹학원을 합니다. 그러면 34 그 강맹학원 강맹학원 학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배움을 갈구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을 보여줍니다. 그 다루다 조그만 전에서 근데 그때 강맹학원에 그 교사들이 누구냐면은 김동리 선생, 김동리의 형 김범부 선생, 그리고 또 동국대학 총장했던 김범민 선생 이런 강사들이 꽉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동리 선생은 1915년생인데 14년생인데 그때 이 강맹학원 근데 그 교당 스님의 대체석의 따님이 우리 집에 한 2번 오셨다 하셨는데 그때 강맹학원 이 글씨를 가져왔어요. 그때 이제 행판이 됐던 글씨를 원본을. 근데 이걸 누가 썼냐 그러면 바로 김동리 선생이 썼어요. 근데 김동리 선생이 썼는데 그러면 김동리 선생이 1914년생이면은 바로 20살에 20살에 썼다는 이야기 드는데 김동리 선생이 그 강명하는 학원 근데 왜 호당이 안 쓰고 또 김범부 선생이 안 쓰고 김범민 선생이 안 쓰고 김동리 선생이 썼을까? 근데 김동리 선생이 일찍부터 자기 조부에게 충분히 수업을 받았대요. 근데 하나 이제 여담은 재미난 거는 김동리 김범부 모친이 이제 경주가 고향인데 경주라는 데가 참 우성게요. 동학도 경주에서 일났습니다. 그 우리 전라도에서 먼저 시작된 게 경주에서 일났대요. 근데 그때 개신교가 경주로 상당히 일찍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김동리 엄마가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김동리와 김범부는 또 그 김동리 소설에도 그런 소설이 좀 나타납니다. 그 어떤 무당과 어떤 기독교와 어떤 마찰. 그때 김동리와 이제 그 김범부 형제가는 그 기독교로 가지 않고 어떻게 이쪽도 이제 했는데 여하튼 김동리 선생이 그때 교수진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몇 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때 찍어 놓은 사진도 다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그분을
시청 직원들 많이 나온다, 몇 분 나온다 해서 저 좋아했는데 지금 한 분밖에 안 나오시는데 놀랄 만한 거는 일본 유학을 했다 해서가 아니라 교당 스님은 그야말로 성각자였다.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시다발이 안 하려고요. 성각자였다. 성각자였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의 변화를 읽을 줄 알고 또 세상의 흐름을 주도해야 되거든요. 그건 큰 인물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변화를 읽을 줄 알고 세상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그거는 교육에서 많이 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효당 재본순이나 또 파승 설장수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았다. 근데 그 당시에 1934년에 강명화를 하는데 시문 선생이 그 삼국수 이걸 동아일보에 발표한 거는 1935년입니다. 35년. 그 동아일보가 창단 15년인가 그래서 그때 아마 했을 겁니다. 그 35년인데 그러면은 그 시문 선생이 1902년생일 겁니다. 아마 1901년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여튼 시문 선생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같은 당내에 다 그런 인물들이 막 우후죽순같이 올라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교육, 일본으로부터 교육자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국을 모여 들어가지고 일본이 굳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준다고 압정을 안 해도 우리는 절로 대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늦을 뿐이지 대 나가는 순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교당은 우리는 지금 그 스승을 찾아다니는 일을 많이 깨어려 하는데 지금 여기 뭐 장교수하고 부교수가 계시지만은 이분들한테는 지금 이 정도 되거든 가방모찌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가방모찌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저와 교당 스님의 파정설장수의 만남은 근 50년, 45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 그분들을 만났으니까 그분들이 근 70에 다다랐을 때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제가 충분히 따르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50년 차이 난다는 게 지금 아마 50년 차이 나는데 그 직위지구가 될 수가 없을 다들 그 저는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가 혼란입니다만은 파승설장수나 연초 정명수나 교당 최보선이나 그분들에게 가방못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존경하고 찾아뵐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저를 좋아할 수 있었던가 이건 제 일생일 때 가장 큰 영광이거든요. 가장 큰 행운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좋아하면 오래 가지만은 핸드폰에 속에서 사람을 새기고 핸드폰을 가지고 지식을 얻다 보면 그건 짧거든요. 그런데 이 호당 재범수는 그 당시에 자기 위에 스님들, 자기 의사 이만기 스님도 계시지만은 그 당시에 그 월초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월초 스님은 1958년생인데 이 월초 스님은 그야말로 동국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초창기에 동국대학을 만들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엄청난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그 월초 스님을 이 효당 스님은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 존경한 나머지 우리의 맹성고등학교 맹성여고라고 있었는데 그 종이학교인데요. 그걸 바로 호당 스님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효당은 자기보다 훌륭하다 하면 무조건 찾아가서 배우고 그 사람 뜻을 받았습니다.
아, 이걸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참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박한영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참 훌륭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1870년생인데 이 박한영 스님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던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그랬던 정인보나 최남성이나 이광수가 이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저 박한영 스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금강산을 따라다니고 한라산을 가고 계속 앞장을 세우고 이분한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박한영 스님. 그런데 이분이 박한영 스님이 서울로 올라오시가 대원 강원이라는 알직에 대원사에서 아주 개원사에서 대원암 강원 알직에 그때 효당은 나타납니다. 효당은 나타나서 거기서 효당도 하나의 그 역할을 합니다. 조선 불교 청년들 예산한다 이런 아이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그 개의선님이 아니고도 한국 불교는 맥이 없다 끊어졌다 이러는데 그건 참선하는 그 성격들의 이야기지. 저 개의선님이 1849년생인데 이 무렵에 한국에 큰 스님들 많았습니다. 근데 왜 개의스님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가 선종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효당 스님이 그 당시에 부산대학이 1946년도에 설립됩니다. 부산대학이 일찍 안 됐습니다. 그 부산대학이 1946년도 되는데 그때 시민들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된 게 부산대학입니다. 경북대학보다 늦게 됐습니다. 그 자금을 받아가 했는데 그때 그 시민의 자금을 가장 많이 댔던 사람이 바로 효당 최문순입니다. 근데 그 자금을 이제 물론 절 돈을 다 댔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교육이라는 앞장을 섰다. 효당 최문순이. 그리고 그 당시에 1951년도 48년도 그 재헌 국회의원으로 이제 부산선생님 당선이 되는데 재헌 국회의원으로 나갈 적에 이 사람 포부는 뭐였냐 하면은 한국의 불교 성가 일사 안 된다. 새로운 신바람 불어야 되겠다. 그래야 재헌 국회에 나가서 당선이 됩니다. 재헌 국회의원 2년짜리였죠. 아마 2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2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큰 역할은 못 했는데 그러나 2년 동안에 그분은 많은 일을 하는데 1952년도에 진주에 해인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물론 해인사에다 설립을 하죠. 해인사 주지할 적에 해인대학을 그래서 설립을 했다. 그 진주를 끌고 내려왔는데 교육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확실한 신념 그리고 이분이 우리 지금 한국 성가의 스님들 입고 있는 육조가사라는 게 있습니다. 육조가사. 이분은 대체성인데도 한국의 스님들의 옷 육조가사를 이분이 제일 먼저 주장을 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육조가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안목 이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를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저 귀에 들어오는데 아마 그때 우리 아버지는 뭐 순농부지요. 순농부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밥상에서 자꾸 흘릴 적에 그분의 어떤 그 성각자적인 걸 좀 닮으라고 했던 게 아닌가. 근데 뭐 제가 살던 한 27, 8호 되는 동네에서 뭐 인물 나타는 없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그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뭐 볼 수 있는 기회는 도저히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뭐 그 당시에 촌에서 살다 보니 희망이라는 거는 뭐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죠. 근데 제가 1970년도 건강을 잃고 이제 수술을 하고 5월 사이에
이제 그 독학을 하러 들어갔지요. 그 다니다 말고. 그래서 들어가서 가니까 고당 지범수는 어디 출타라고 안 계세요. 근데 한 5일이 지나니까 막 그 스님이 계시는 방이 큰 이만한 방이 있는데 거기가 중노지시라고 주사가 쓴 뱀판이 걸리고 그런 방인데 그 방문이 열리고 막 전에 사두개 일꾼들이 청소하니라고 막 분주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당 스님이 출판에다 돌아온다는 거야. 그 여름이니까 그 스님이 오면 방에 한기도 씻게 돼 불도 뽑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는 효당이 어떻게 생긴 분인가 싶어서 저래 이제 왔다는 걸 김처럼 느끼고 문을 꼼꼼하게 그 창문이 아니고 문을 여기 내다 보니까 아니 효당 스님 앞장을 서고 저 뒤에 이제 쫄개들이 쫄쫄 따라다니는데 뭐 이거를 왜 이랬냐 저거 왜 이랬냐 그러면 이래가지고 막 연방 죽는 신용을 써요. 해요. 그분이 제일 오랫동안 머무르던 데가 어디냐면은 다소사에 그 보면은 저 다소사 봉명산 중턱에서 그리 먼 거리 아닙니다. 그 샘을 파서 그 샘물이 이제 그 나무홈을 타고 쭉 내려와서 큰 돌무하게 뜯고 떨어지는데 거기에 그리고 또 그 물을 쓰고 나면 그 하수구가 있는데 그 하수구가 좀 크지요. 그쪽에 청소가 깨끗이 안 되는가 그걸 다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 막 난리를 치면은 막 그 먼저 가서 막 쭉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고 있는데 문을 열고는 저 눈하고 탁 마주쳐요. 그런데 뭐 눈빛이 무서워서 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한 이틀 있다가 보당 스님께서 그날 따라서 목탁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 부엌에다가 목탁을 이제 내놓고는 그걸 치면은 밥물을 오라는 기고 그 아침, 점심, 저녁 그걸 쳐야 이제 밥물을 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중방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럼 우리 대중방에 다 가니까 그날따라 목탁이 뭐 깨질듯이 크게 쳐요. 그래 가니까 양재기 4개가 이리 앞에 놓여있어요. 우리가 그때 이제 전에 하수하는 하수생이 한 11몸에 되었고 사중 일꾼들이 한 뭐 7, 8명 되었는데 그 밥그릇이 양재기 그 알루미늄 양재기다 이건 뭡니까? 그 양재기가 4개가 놓여있는데 그게 먹고 그러니까 바로 공양한다는 거야. 바로 공양을 그 스님이 오늘 강의를 한다는 거야. 그래 그 당시에 1970년도에 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그 농촌에서도 아직까지 보리고기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 절에서 공머리밥에다가 그냥 그 푸성기 하나 주는 게 절의 음식인데 그래 누구도 하수기를 받아 먹는데 그래 도대체 뭐 옥머리밥 하나 주면서 무슨 바로공양이 나는데 앞에 밥그릇을 내놓고 이제 거기에 천수물이가 깨끗한 물 받고 반찬 받고 국 받고 밥을 받는 4그릇이 있는데 그걸 받기 전에 호당 스님이 강의를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행운이었지요. 바로 공양의 첫째가 물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물을 깨끗한 거 안 먹으면 병이 걸리고 또 뭐 물을 안 먹어도 죽는다. 근데 밥을 국머리밥인데 뭐 그 쌀도 그 섞인 게 없어요. 근데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자연이 있어야 되고 자연 속에 물과 습기와 열기가 있어야 되고 이걸 심어서 가꾸는 농부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거둬진 수확이 다시 공양 시주자가 그걸 갖다 부처님께 바쳐서 그걸 스님이 받아서 공양을 지어서 나온다. 그게 주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먹는 사람도 깨끗해야 된다. 이 3년 청제라고 돼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데 삼륜 청정 뭐 이런데 3가지가 다 청정해야 된다. 이게 청정하지 않으면 공양인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은 깨끗해진다. 근데 밥을 하려면은 물을 길려다가 한 24시간 동안 물 버지기에다 물 기다라면 물 버지기라는데 물통에다가 푹 놓으면은 거기 한 하루나 이틀 지나 밑에 흐레가 가라앉는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레가 가라앉는다. 흐레라는 건 침전물이죠. 물 속에는 보이지 않는 콜로이드 용액이 많으니까 거기 가라앉는데 뭐 그 물에는 좋은 연기가 있다. 서리가 그 물을 떠서 밥을 짓고 반찬한다. 국을 끓이고. 그 물을 얼마나 잘 길러야 하느냐. 그래 제가 다루사의 물이 자기는 좋다고 내지 뭐 써보지 않습니다. 다루사 물에 대한 걸 강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먹는 쌀과 양식은 정말 깨끗하게 내 손을 받아서 깨끗하게 지어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또 뭐냐면은 한시 밥솥에는 물을 어느 정도 부어놔야 된다. 먹고 사는 밥솥이 비어버리면은 그건 가난한 자다. 밥솥에는 물수를 늘 물을 부어놔야 된다. 그걸 불을 넣어서 따서서 헹가서 따서 가지고 설거지를 한다. 그런 가정 하나하나. 근데 거기서 더 연장을 시켜 보면은 우리 그때 시골길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지만은 우리 한 30호 사는 동네에 시골길 아침 제목을 열어가는 소리는 바로 물이 가는 물동이 소리입니다. 물동이에 물을 동에 이고 가면은 그 물이 출렁길이니까 그 출렁길에서 넘치지 않은 걸 딱 잡아주는 게 바가지거든요. 출렁은 바가지에 갔다가 같이 출렁하고 가니까 물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아침에 물 길러서 골목으로 가는 소리 들으면은 저거는 우리 행수가 물이 가거나 우리 사촌 누나가 이고 가거나 일수 엄마가 이고 가거나 다 압니다. 왜냐면 발 딛는 소리가 들으니까 더벅더벅 하다 보니 그게 바로 아침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소리가 새벽길을 열거든. 아주 좋은 정치지요. 그게 다 들었다는 건데. 그래 우리 밥을 할 적에도 그 보당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리죠. 내가 뭐 다 아는 거 아니고. 밥을 할 적에도 쌀을 이제 일지요. 요새는 뭐 돌이 없어서 일 필요가 뭐 거의 없지만은 일이 일면은 그 돌이 돌이 많이 나오면 그 돌을 일어내고 그걸 솥에 넣고 앉힐 적에도 쌀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부을 적에도 그냥 물이랑은 포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부으면은 수평이 되는데, 그러나 손을 살래살래 흔들면서 바가지에 물을 버스리 붓는단 말이에요. 수시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퍽 들어 또 물은 팽 간단 말이야. 그런데 살래살래 흔들면서 물을 붓고 두 손으로 그 쌀을 따국따국 다진단 말이야. 그래 놓고 소금 뚜껑을 닫고 행주로 싹 한번 가시고 불을 넣죠. 그 불을 넣는데 밥이 막 거품이 이제 처음에는 새우 눈같이 나왔다. 그 다음에 고기 눈같이 부부 올랐다가 막 불불 끓는 수경이 나오면은 그때는 불때기를 딱 그때 갱숙이라 그러지. 매매 익었다. 매매 익었다. 그럼 그동안 그 불때기를 중단을 하고 밥에 뜸이 돌기를 바라야죠. 그때가 이제 갱숙이라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밥을 뜸이 다 도는 다음에 밥을 불 적에는 그때 행주를 가지고 이제 솥을 닦고 밥을 푼단 말이야. 그런 게 하나가 난 다도가 연결되는 이제 그 서막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라고 있네. 우리 집사람이 요새는 뭐 이제 밥을 잘 해야 합니다만 옛날에 밥을 잘 해야 돼. 손님 오면 참 밥 많이 해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5명이 저녁으로 온다 할 때 되면은 딱 저녁 5명이 올 걸 딱 지쳐놨다가 6시에 저녁 모이라 그랬다면 6시에 딱 모이면은 그때 불을 켭니다. 밥솥에 불을 켭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밥 안 주나? 이래 살적에 그래봐야 그 불과 10분 대 20분인데 그때 밥을 고소고소한 걸 탁 퍼냅니다. 그럼 반찬 몇 가지 안 돼도 그 밥이 맛있습니다.
밥만 맛이 있으면 반찬은 별로 없으면 먹습니다. 반찬이 24가지라도 밥이 질질하거나 너무 땡뜨려도 밥 비리뿌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참 밥을 잘해내는 뭐 그때가 밥술이 아니고 근데 그래서 누가 와서 어떻게 이게 밥이 맛있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때 도인의 말씀 한번 남기죠. 밥도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 불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 정성을 다하면은 현묘한 뭐가 있다는 게 이제 우리 그 동양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하나가 알뜰한 살림의 연결입니다. 바로 다도가 그래서 다도라는 거는 내가 이제 요 근래는 내가 아예 내 생활에서 덤비지 않고 내한테 있는 차지구들 다 넣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늘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제가 차 마시는 우리나라 역사 유물을 갖다가 모은 데를 모았다가 국립정보관에 다 기증해 버리고 또 나머지는 제천 역사 박물관에 다 기증해 버려서 이제 먹기는 안 돼요. 그 차는 바로 우리 알뜰한 생활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엉뚱한 소리 하고 날아가는 구름도 자꾸 잡아들이고 이거 헛소리 하는 거 여기 내 다도 없다는 걸 교당은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당은 차는 멋이라 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멋으로 가는 길이다. 그 멋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 객가 조화에 있다. 객가 조화에 있다. 객가 조화라는 말은 객조라는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 분위기에 탁 맞고 이게 차 주자가 이게 좀 큽니다만은 이 한 세 사람 끓인 묵을 주자가 이 너무 커버리면 이게 안 되죠. 이게 딱 맞아야죠. 객이 있어야 조화가 돼야죠. 조화가 되려면은 적당한 차에 좋은 물과 적당한 열기와 이런 그게 딱 맞아 들어야 됩니다. 그 교당은 물론 이제 그 차세에 나와 있지만은 차는 정신이고 물은 몸이다. 물과 정신이 어울려야 그 맛이 나타난다. 근데 그 차는 그야말로 모든 정신을 다해서 봄에 4월 달에 지나고 4월 20일 되면은 잎이 한 잎, 두 잎 날 적에 좀 잔인하죠. 그걸 따서 그걸 정성껏 비비고 만들어서 잘 보관한다는 거. 요새는 그 말 많이 안 하는데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차는 보관을 잘 안 하면은 옆에 있는 향기를 다 끌어들입니다. 그럼 차가 변해버립니다. 맛이. 차별 불가용이나 차가 맛이 변해버리면 먹지 말라는 건 이제 바로 그 맛이 보관을 잘해야 된다는 그 선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차를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에 따라서 맛을 틀립니다. 그건 전 그 맛을 많이 그 맛을 봤습니다. 자, 저 맛에 대해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 아침에 이슬이 머금고 있을 적에 차잎이 그때 한 오전 9시나 10시 깨기 전에 따서 그걸 약간 눅눅하게 그늘에 말렸다가 그 솥에 100도가 되는 벌벌 끓는 물에다가 슬쩍 데쳐놓는 거예요. 슬쩍. 이게 이제 시속을 따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슬쩍 데치냐. 우리가 시금치 나물 같은 거 뜨거운 물에다 벌벌 끓는 물에다 오래 데쳐버리면 미끌미끌해서 못 먹습니다. 또 너무 살짝 데쳐버려도 그게 또 맛이 또 너무 또 부성기가 안 되고 말이에요. 알맞게 거기에 맞게끔 데쳐서 그것도 데쳐낸 다음에 드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 계신 여자분에게 5분에게 똑같은 시금치를 건수와 양념과 참기름을 줬다 하더라도 만들어낸 사람에 따라서 각각 맛이 틀릴 겁니다. 근데 효당은 강조가 차 맛이 좋고 나쁘고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은 이 듬는 과정, 듬는다는 거는 볶는 거와 데치는 거의 중간 사이인데 얼마나 잘 데쳤느냐에 따라서
맛에 선분난다. 그 손맛이 있다는 거죠. 손맛이. 그게 그 시금치 나물 데칠 때에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데치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해가 내버리는 그 맛이 없는 거죠. 얼마나 정성을 다하냐에 따라서 그 맛은 틀리다. 실제가 그럴 거예요. 그런 데서 교당은 시속을 지키라. 그분은 참 그런 이야기 멋집니다. 시속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은 시속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아, 그건 명문이죠. 우리가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시간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 또 시속이라는 거는 그 속에 그냥 나누어지는 원소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시속을 지켜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다도는 멋에 있다. 다도는 멋에 있다. 근데 그분이 그 멋을 강조했던 거는 내 생각에는 일본에서 교육받는 동안에 그게 더 확실해지지 않았는가. 그분이 일본 유학 가기 전에 이미 다수라는 차를 길렀거든요. 그 갔다 온 차를 길렀다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다도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이 집에도 좀 다도를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충고를 하고 가는데 거기 어떤 그 객식을 많이 따져가는데요. 근데 보다는 분명한 이야기가 차라는 걸 매개체를 통해서 차를 매개체로 해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범죄이다. 그건 건단 이야기죠. 생활의 범죄이다. 우리 생활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 범죄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범죄를 지키지 않으면 인간을 포기해야 되는데 범죄. 그 범죄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죄의 매개체가 차다. 차를 마시는 그 어떤 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더 큰 거는, 더 큰 게 아니라, 왜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한 잔의 차를 마시려다 보면은, 차 주전자도 있어야 되고, 차 탑도 있어야 되고, 차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물 주전자를 받치는 이 차 탑, 받침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 웨딩 때 쓰던 주전자만은 이런 주전자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이 주전자 물로 끓이는 산발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산발이 참 잘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 부선도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참 좋은 부선이 있었어요. 부선하고 부젓가락이 상감이 다 들어갔었어요. 그 두디를 가지고 가가 내가 쭉 왔습니다. 그거 내가 참, 전 여섯 방문에 다 두 개 다 줘버리면 아까 죽겠어요, 오늘. 근데, 이런 등등. 그리고, 이제, 이 차준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썼던 건데, 이건 우리나라 건 아닌데, 그 뚜껑이었길래, 제가 지금 한 45년 전에 뚜껑 안에 해다다 되는데, 이렇게 주먹을 깎아서 했습니다. 어설프진 않지, 그죠? 어느 정도 개가 맞아요. 그러나 촌스럽게 짜겼는데, 근데 이 발상이 어디서 됐냐 말이야. 이 속에 이 발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제게 한문을 가르치는 우리 백군님의 유황단지의 뚜껑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모방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걸 많이 보고 자꾸 감상을 하고 해야 이제 이런 게 된 모양이다. 그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당 스님 방에 가보면 이 박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올림의 왕지를 가지고 있길래 제가 가져와 있는데, 큰데 이 불을 피우려면 수시로 이 숯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따 숯을 열어주죠. 그래서 이제 집어내가지고 넣고, 그러면은 얼마나 깨끗하게 좋아 보이냐 말이야. 그리고 인간이 산 곳에서는 예술의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예술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선물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살이에는 예술의 흔적이 남는데, 차를 마시는 가운데 실용적인 예술이 싹 든다는 이야기지요. 실용적인 게. 우리가 그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단 스님의 문집이고, 이
한용운 스님의 문집을 교당 스님이 주도해 만들었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러면은 다도의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로 상당히 이제 그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제가 골동을 모아보고 하니까 뭐 우리 구 교수님이 그 글들 밝은데 그 밝으시는데, 전 그 4대부들만 향유했던 차 문화는 그거는 우리가 일반화될 수 없는 것은 우리 게 아니다. 상당한 부류가, 적어도 국민의 30%가 차를 마실 적에 거기에 문화가 탄생되지. 몇 사람만 차가 종이렇게 제사에 올리고 또 손님과 나눠 마셨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차를 대표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전 넌센스다. 저 교당이 강조했던 거 중에서 이게 차탁이라는데요. 차잔을 능히 포섭할 수 있는 크기면 된다. 능히 포섭할 수 있다.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능히 포섭할 수 있을 크기면 된다. 근데 한 번은 이 차종을 이제 들고, 이건 조선 때입니다. 조선 백자, 백자인데, 이건 참 호당한 이야기 아니고 저한 이야기. 근데 호당이 그 비슷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볼 때에 술잔으로 보입니까? 차잔으로 보입니까? 술잔이요. 술잔이 더 우시했겠죠. 그러면서 호당의 이야기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술과 차가 구분되지 않았다. 구태여 구분하면서 우리 그 다도하는 사람들이 그 크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고려 때 성했던 다도가 술이 들어와서 망쳐놨다. 술이 제사상을 포위해버렸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그러면 또 거기 또 우리 상당히 먹히 들어가요. 우리 그 귀를 기울이는데, 아니다. 술과 차는 구분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역사에 차 주인자가 이렇게 있었느냐? 물론 조선 때 백자 주인자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근시의 다도가 효당이 다도를 강의하고 1970년대 전후로 강의했을 적에 그 당시에 전국의 여대생들이 무언가 무엇을 추구하는 이 학생들은 다도를 배웠다고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때 여대생이라면은 가능하니라 책을 몇 권 그 가방에 넣는 게 아니고 옆에 끼고, 그 속에는 문학책과 철학책이 한 권 있고, 그게 멋이었습니다. 요새는 그게 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보여줬는데, 그 차와 멋에 있어서는 객과 조화가 있어야 된다. 이걸 늘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참 아까 이야기 이제 많이 나눴는데, 한국에는 내가 볼 때는 골동품을 좋아하면서 모아봐도 그리 이게 딱 떨어지니까 바로 차를 끓이 마시던 기부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고관희 교수가 보시 알겠는데, 이 천봉집이라고 이제 그 김동구라는 사람이 이제 그분의 그 문집인데, 여기 이제 앞에 서문을 송실 선생님이 쓰시는데, 여기 보니까 차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불교적인 요소의 책에는 다시가 있어도 유교적인 책에는 차시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내가 하다 그 차시가 물론 이제 뭐 중국의 시를 차후하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건 저번 기념할 때 이 책은 이제 안 줬는데, 우리 생활에 이제 그 다도가 요즘 와서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효당은 강조했던 게, 지금 우리가 뭐 바리차도 나오고
보이차도 나오고 한국적인 차가 많이 나오는데 맞으면 차가 이제 많이 대중화됐다는 데서는 참찬을 하더라도 저 칭찬을 하더라도 차의 본령은 녹차에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녹차는 잠이 안 들었는데 아니 오후에나 저녁에 마시면 잠 오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잠 안 오지. 왜 그걸 녹차 때문에 자들 되느냐 말이야. 근데 녹차는 효당이 주장하는 건 참 효당이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미납니다. 이 백자 이 정도 크기가 좋다. 아가리가 너무 해불적해버리면 차가 흘러내리고 너무 안으로 오고마면은 또 차가 입을 따라 들어온다. 어느 정도 이렇게 퍼지고 두 모금이 당길 정도면은 가장 알맞다. 그 다음에 이게 사기와 사기가 닿으면은 약간은 미구름이 있으니까 이 대추나무로 만들어진 차 타기 좋다. 이건 하나의 어떤 그 우리 개인 생활에. 근데 효당은 강조가 어디냐면은 어느 차가 두 모금 속에 5가지 맛이 있겠냐. 5가지 맛이. 오미가 있겠냐. 그 오미를 효당은 이제 물론 동다선에 나오지만 쓰고 뜰고 시고 짜고 단 5가지 맛인데 이걸 말하 인생사 씁쓸한 일, 달달한 일, 텁텁한 일, 시금한 일 이런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5가지 맛인데 어찌 한 달의 차에 5가지 인생을 이걸 담고 마시면서 모든 걸 자비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우리 발음 그게 주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성을 기해서 좋은 물을 가져오고 좋은 차를 가져오고 또 그 한 잔을 끓여주는 사람이 정성껏 이래가지고 대접을 할 적에 그 차 맛은 절로 내 입에 느껴진다. 그 허당이 한 번 저희 돈이 났습니다만은 차를 이제 한번 제가 대학 다닐 때 찾아뵈니까 그 마침날 시간이 그냥 거리 있어가지고 말에 한용은 이제 비문을 쓰고 그 비문이 지금 이제 백다다 비가 써가지고 그걸 쓰고 계시고 그래 차를 한잔 이제 제가 차를 마시기 전에 그 젊을 때 상당히 금방 져야 답이 돌아옵니다. 체면을 차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인사하니까 멜로 아니까 그래 이제 뭐 그 글을 쓰고 있으면서 내한테 이제 뭐 이야기 많이 못하죠. 그래서 제가 글을 쓰다가 말고 이제 내로 찾아보길래 저기 스님 다도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5초 정도 침묵을 해요. 그 너무 침묵이 한 10초를 흘리지도 않으면 10초가 깁니다. 한 3초 정도 딱 있다가 그게 도인 달라요. 스님 다도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방 지죠. 그 이야기 뭐 많이 물었겠고. 그러니까 춥다며 신을 바로 벗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시골이 언제였지만 우리 막 그냥 애들 마당 신발 벗고 들어오면 신 한 장 마당에 가 있고 한 장 마루에 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떻게 올 때. 그래, 아이고 예. 문을 가만히 열어야 되냐. 우리가 문을 턱 열고 아마 그 어떻게 이러는데 그 가만 그래 뭐 그냥 뭐그 들어다니까 살피고 한다는 얘기야. 전에 시골 방이라는 게 방은 좁고 거기에 또 등잔불도 있고 뭐 저 물도 있고 하다 보면 잘못 안 잡히면 파적이라고 그래요. 그 다도의 멋이 있다. 그 다도가 어떤 맛을 느끼고 뭐 요새 보통 다도 안 난 집이 가보면은 막 다기전을 방불케 하고 차가 그냥 온 벽에 다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도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기보다는 바로 효당과 같이 있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효당은 어느 정도 어떤 그 또 이상을 부리느냐면 우리 다솔사물은 복명산에서 나오는 물인데 복명산에 나와서 홈을 타고 내려오면 나무홈을 타고 내려옵니다. 나무홈을 타고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기운을 얻는다는 거야. 기운을. 그 물은 흘려야 기운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돌무락이 제법 큽니다. 그 무락에 착착착착 던져서
하늘 세복에 가보면 나가보면 찬찬히 흐르 넘쳐가는데 착착 떨려서 모여있는 그 순간에 신령스러운 기운을 담는다. 그렇게도 믿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물을 떠서 밥을 하고 차를 끓일 적에 우리는 보약을 먹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거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효당, 결과적으로 효당은 다도에 멋은 있다는데 그 멋은 우리가 기본 인간적인 질서에서 먹는 것에서 비롯되고 먹는 것은 우리가 밥 먹을 때 그것 때 비롯되는데 그 밥 먹는 거와 차 마시는 그게 하나 일맥상통하는데 거기에서 인간다운 맛을 느끼고 우리가 인간다워지려고 해야 된다. 우리 지금 뭐 다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밥 먹는 거 보면 상당히 깨끗하지 못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구한의 교수 앞에 계신데 안 되지만 구한의 교수하고 저하고 이번 티베트 가서 그 일주일간을 한 방에 쓰고 살았는데 두 사람 다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서로 막 두 사람한테 나타나는데 우리 그 같은 사람들이 구한의 교수의 진면목을 늦게서 알고 함께 오랫동안 같이 못했던 걸 상당히 그 후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아쉬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모든 향기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가장 거룩하지 꽃의 향기도 아니고 숲속의 향기도 아니고 그다음 사람의 향기가 더 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행설수설 원래 제가 그렇습니다만 말이 전달력이 제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호당의 그 다도의 글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걸 그 40문장을 1박 2일 동안에 저렇게 내가 그 대생진 했을까? 토해냈을까? 이건 참 제가 봐도 지금 제자는 어떻게 높구나 싶은 그런 걸 느끼고 참 제가 그런 얘기 해서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좋은 얘기를 하려 했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개 받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또 색다른 또 강의보다 마치 아주 깊은 절에 선방에 출애돼서 그 선지식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도 이 다도의 이런 선지식 같은 아주 평상심 같은 그런 강의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우리 이사장님이 대원상 타실 때 법정 스님하고 나란히 그때 앞저기 부친께서 어떤 반응이 좋아하셨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 좀 다른데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그때 국민훈장을 탔다고 이제 그때 전화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염치 없이 아버님 애비가 국민훈장을 탔다고 이게 이야기하니 우리 아버지는 밤중에 밤에 전화하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국민훈장의 말을 들어봐가지고 훈장 그하고 뭘 그래서 훈장을 받았네 그러니까 문화재를 무지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상당히 생각 아이가 수의사를 잘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가 국민훈장 입 밖에 안 냈어요. 지금까지 내가 국민훈장 대통령하면 노태우한테 받으면 내가 안 되는데 그래 이야기했나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호당이 그 밑에 차를 마실 적에는 차포를 깔아놨다. 왜냐면 이걸 하다 보면은 물기가 널찍이 말이니까. 그러면 나무거나 이런 장마에 되면 질퍽질퍽하다. 그러니까 이 물기를 빨아들이는데 이 차 색깔 나는 이런 녹색이 좋다. 그리고 이 잔이 이 조선 때 서민들이 쓰던 잔인데 이렇게 생기면 이게 돈이 나갑니다. 왜? 이 해불적하다든지 너무 오고만 돈이 나옵니다. 딱 차 쪽으로 돼.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차종이라고 또 가서 선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또 안 맞지요. 이런 크기가 차종으로 좋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당이 강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이 차근이 이게 매우 중요하다. 차근 이게 차속이라고 하는데 차속을 갖다 이제 이게 접습니다. 제가 지금 마술하는 건 아니고 또 이게 이제 딱 접습니다. 접었으면은 이렇게 해서 손이 닿는 면과 그릇이 닿는 면은 분리가 되게 이렇게 딱 합니다. 이래 이 다도 차를 한잔 낼 적에는 앞에서 모든 청계를 다 보여주고 비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차포 하나까지 이제 그런 신경을 썼고, 근데 이제 그 효당의 그 가르침은 참 여기 철저하게 질서를 지킬 적에 자연스러움이 나온다. 우리 엄마 형수나 누님들이 그 설거지나 그 주방일을 해를 별로 시끄럽지 않은 게 그 당시에는 그릇이 비싸니까 조심을 하면서도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러가다 보니까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 자연스러움은 곧 질서를 지킨 데서 나온다. 이런 어떤 유명한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 다닐 적에 20세 초반에 제가 존경하는 진주의 전설, 우리 서북이남의 전설 호당가, 파성가, 은초쌤 존경했고 또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게 저 일생일 때 행운이지요. 그 행운 때문에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리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인물이십니다. 아까 인물이 아니라는데 인물이시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 분위기라는 거, 그거 자꾸 오늘 무시하는데 참 분위기 좋은 겁니다. 제가 5살에 대학 다닐 때 그 효당선님 방에 이렇게 큰 방에 책이 쫙 꼽혀있고 옛날 한서가 또 벽에는 의지 허병년의 어떤 그 거무고 튀는 그 그림이 있고 또 그 공자와 예수와 마음의 세 분이 그림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다들 왜 선님방에 예수가 걸려 있냐면은 예수와 공자와 마음의 어떤 위대한 성입니다. 그분께서 시켜가지고 자꾸 그 중년들이 다루는 그게 문제있지 위대한 사람인 건 다른 틀립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내가 사회에 나가면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거리를 마시는 그게 로망이었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 그런 방 맞추면 안 돼도 그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효당 선생님이 다울산에서 쫓기냐고 이런 역사적인 가정에 있어서 그 주사가 쓴 다림지실 행판도 다림지실이고 중도지실 다 누가 떼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복각을 해서 지금까지 걸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울산에 가면은 중도지실 제가 판기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홈에서 쭉 물내려왔던 그 돌무라, 그때 왜 구한영 교수님 그런 말을 했죠. 그 공전의 의명감 아무리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그 당시에 공부했던 그 마을 풍경과 그 어떤 그런 국이 좀 남아있어야죠. 그때 2층으로 된 그 화장실도 상당히 그 손만 보면 되는 화장실도 있었고 그 원시집에 있었죠. 그런 걸 그대로 다 보자. 그걸 그대로 지켜나와, 놔둬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뭐 그냥 공무원들이 다 뜯어버리고 다시 다 했지요. 우리가 옛날 걸 너무 자꾸 하는데, 보관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5살에 그 돌무라, 돌홈, 벌써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 돌무락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 처박히는 건 모르겠어요. 아마 파묻어 버리는 모양이에요, 그 큰 걸요. 근데 그 돌무락에 새벽에 내려와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일깨우면서도 정적 속을 더 몰려들어가게끔 합니다. 근데 진주 파도 설정 선생님이 그 이야기 마지막에 그 농계 승부 360년 만에
1900 1592년이 인지해야죠. 1592년에 360년을 보태면 1953년입니다. 그 진지에다가 이제 농계 비문을 하나 세우려니까 비문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360만에 그 비문을 그럼 누가 쓸 것이냐? 노산 이현상한테 그 원고가 간다고 해야 돼요. 그 노산 이현상 선생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끼가 많은 분이거든. 그 당시에 마산에 있었는데 이미 변영도 선생이 좋은 시를 썼고 또 한용운 선생님이 좋은 글 썼는데 잘못 써놓으면 창피당하거든. 그게 끼가 많아가지고 막 진주에 있는 설창수 네가 쓰라. 설창수 선생님을 이제 보내버렸죠. 그 설창수 선생님이 그걸 받아가 1년 동안을 큰 원고를 쓰려고 하는데 시장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애를 먹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버스카에서 1시간 같이 타고 오면서 제가 처음 만나갔을 적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20살인데 버스카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뵙는 파선설장 선생님이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경상대 다닌다니까 너하고 교감을 누가 짓네 버스카에서 그래서 아유 설장 선생님이지요. 그리고 내가 이런 버스카에서 일러서 내가 반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농계 비문을 쓰는 이야기를 하는데 1년 동안을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을 다소사에 들어가가지고 몰라 거기서 시상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주일이 되는 날 새벽 3시 반에 이제 그 도랑석이 되고 종성이 울려 퍼지고 하는데 거기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소의 산사의 정막은 더 고요한데 그 돌무락에 물이 떨어지기가 착착착착착착 그 소리에 자기는 그냥 1년 동안을 농계에 대한 시상을 떠올려 했던 시상을 한순간에 깨치고 촛불을 켜잡고 1시간 만에 썼대. 근데 그 시가 다 될란지 몰라도 거의 다 다루사하고 연관된기니까 다도와 연관된기니까 한번 낭송을 하는 걸 하고 그래서 내가 또 잘 안 될 때는 잘 안 돼요. 농계 비문 설창수 하나인 것이 동시에 누릴 수 없는 것이면서 민족의 가슴팍에 살아있는 농계의 이름은 백도, 천도, 만도 넘는다. 마지막 그 시간까지 원수와 더불어 노래하며 춤췄고 그를 껴안고 죽어간 입술이 앵덕보다 붓고 서리 맺힌 눈썹이 밭달보다 고왔던 것은 한갓 기생으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남을 처녀의 자태였으며 많은 사람의 노래와 춤으로 보답받을 이대한 영웅으로서다. 민족 역사의 상가들의 높고 낮은 근세의 왕들 무덤이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서 한 줄기 푸른 물과 한 덩이 하얀 바위가 306대를 지날수록 민족의 가슴 깊이 한계를 푸르고 고운 까닭이란 그를 사랑하고 숭고하는 뜻이다. 서건에서 비스라치디 램프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민족을 고달피고 나를 망치는 물과 고닥한 은한케의 무리가 어지 민족을 따라함으로 시거진 의미의 지국지에 매달려 애기들을 울린 저주를 넘어 죽어소리를 사는 지환을 바쳐 모두를 얻는 도리를 정리한 그를 보면 그바이다. 피란 매약 물보다 지난 것이 아니여 부이 흘려진 그 옛날 민족의 피는 어제버 진주 성태에 풀걸음이 되고 말아도 불로한 처녀 농계의 푸른 머리카락을 비껴 난가름이 전추로 푸르로 굽이쳐 흐름을 보라. 에오라지 민족의 처녀에게 데리고 온 민족의 사랑하는 강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기에 어느 날 종위에 다살아온 금잔 비밭으로 무릎 벗어들고 그니러 오실 당신을 위하여 여기에 돌아나 세운다.